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총균세,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문학사상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진해하는 한국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프롤로그, 현대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 1부, 인간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이님 편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하는 한국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위대한 한글로 공유하게 된 공감대. 문학사상에서 출간한 저의 또 다른 저서 제3의 침팬지에 이어 총균세를 통해 진해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 책의 한국어판이 나오게 됨으로써 세 가지 의미에서 각별한 기쁨을 느낍니다. 첫째로 한국어판 출간은 지난번 한국 방문 때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 학생들과 나눈 따뜻한 정과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저서가 그들의 언어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 책의 주제가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심사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총균세는 지리적 조건이 지난 1만 3천년간 전 세계인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중 몇몇 나라의 구성원들은 지리적 조건이 인간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모든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업화와 가축화가 용이한 야생작물과 동물을 가진 까닭에 본격적인 농업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경작활동에 이용해 세계 최초의 문명 중심지 중 하나인 황허 문명을 일으켰고 그 성과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의 단순한 예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의 좁고 긴 지리적 특성, 서해라는 자연의 장벽, 그리고 땅덩이 대부분이 중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기후적 장벽으로 인해 별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어장과 해산물을 지닌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기 문화와 정주부락을 일으켰던 선사시대에 인간사회를 부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잘 융합되어 있는 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학의 기본적인 사실은 한국인이 독특한 문화, 언어, 민족과 크고 강대한 이웃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실이지만 지리적 조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아시아 대륙의 작물, 가축, 식량 생산 방법과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독특하게 여겨지는 일본어도 어쩌면 2000년 전 한반도의 유민들이 일본에 전해준 말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어는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 현재 한반도에서 쓰고 있는 한국어와 같은 신라 말이 대체해버린 여러 고대 언어 중 하나가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위대한 문자 체계인 한글은 전파하라고 부르는 과정의 좋은 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발명은 일본에서 쓰이는 중국 문자에 기초한 문자 체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라에서 나라로 세부까지 완벽한 형태로 전해진 다음 새로 도착한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발명의 기본적인 개념만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수용한 나라에서 스스로 모든 세부 조건을 창조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글의 탄생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에 적합한 문자 체계를 고안하는데 몽골 또는 티베트의 불교 문자에 의해서 착안한 표음 문자의 개념과 중국 한자의 블록 형식 문자 형태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몽골 문자나 중국의 불교권 문자 중 어느 것도 세부까지 차용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세종대왕은 표음 문자와 블록형 문자 형태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차용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문자의 운용 원칙과 형태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스스로 고안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계의 어떤 문자 체제에서도 유례가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음소를 블록 안에 배열하여 음절별로 분류하도록 했고 특정 문자 형태가 정해진 소리를 대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음을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모양에 착안한 자음의 형태를 생각해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 하나는 그동안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한글을 가는 곳마다 보면서 세종이 발명한 그 유명한 문자를 읽는 방법을 배웠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라는 어쩌면 당연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한국인 친구들이 인간의 창조성과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인 한글로 기록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으며 독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제너르 다이아몬드. 프롤로그. 현대사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 왜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지구상의 각 지역마다 역사의 진행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1만 3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 한편에서는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산업사회가 발달했고 다른 곳에서는 문맹 상태의 농경사회가 발달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석기를 가진 수렵체진민 사회가 발전했다. 그런 역사의 불균형은 현대 세계까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사회들은 그런 편리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기를 갖지 못한 다른 사회들을 정복하거나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격차는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그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지역 격차의 기원에 대한 불투명한 의문은 이미 25년 전에 한 인간의 소박한 모습으로 처음 내 앞에 나타났다. 1972년 7월에 내가 열대섬 뉴기니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의 일이다. 생태학자인 나는 지금도 그곳에서 조류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곳의 남다른 정치가로 알려진 얄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가 그 부근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우연히도 그날 얄리와 나는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고 그가 곧 나를 따라잡았다. 우리는 1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줄곧 이야기를 나누었다. 얄리에게는 카리스마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번뜩이는 눈빛이 사람을 홀리게 할 정도였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예리한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모든 유기인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주제였던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얄리의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라고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통치하던 시기여서 독립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얄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에 대비한 준비를 시켜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뉴기니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고 교육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받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첫째로 그는 뉴기니의 새들에 관한 나의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로 받은 돈의 액수까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조류가 뉴기니에 이주해온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과거 수만 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 뉴기니에 도착했으며 또 유럽의 백인들은 어떻게 지난 200년 사이에 뉴기니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얄리와 내가 각각 대표하고 있던 두 사회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둘 다 잘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까지 우호적이었다. 2세기 전까지 모든 유기인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금속계에 자리를 내어준 석기를 그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백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를 강요했으며 쇠도끼, 성냥, 의약품에서 의복, 청량 음료, 우산에 이르기까지 유기인들도 금방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을 잔뜩 들여왔다. 뉴기니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을 통틀어 화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백인 이주민들은 원시적이라는 이유로 뉴기인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그들은 1972년에도 여전히 백인 나리로 지칭되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백인이라도 뉴기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 심지어는 얄리 같은 카리스마적 정치가보다도 잘 살았다. 그러나 얄리는 그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백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나 역시 수많은 뉴기인들에게 질문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뉴기인들이 적어도 유럽인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튼 그 순간 얄리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금 그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찌를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 평균적인 뉴기인의 생활 양식과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생활 양식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격차는 세계의 다른 여러 민족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렇게 커다란 불균형이 생긴 데에는 틀림없이 얼핏 생각하면 자명해 보일지도 모르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학자들도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얄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로 나는 인류의 진화, 역사, 언어 등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대해 연구하고 집필해왔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얄리의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한다. 인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얄리의 질문은 유기인들과 유럽 백인의 대조적인 생활 양식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더 큰 규모의 현저한 불균형도 내포하게 된다. 유라시아에서 발원된 여러 민족, 특히 아직도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북아메리카에 이주한 사람들이 현대세계의 부와 힘이 독점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비록 유럽의 식문 통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부와 힘에 있어서는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민족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단 등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백인 이주민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예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몰살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힘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분포되어 있었을까? 예를 들자면 어째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유럽 및 아시아 민족들을 죽이고 복속시키고 몰살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간단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 막 시작되었던 1500년, 각기 다른 대륙들은 과학기술과 정치 조직에서 이미 크나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럽, 아시아, 북부 아메리카 등 대부분의 지역은 쇠붙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제국을 이루었으며 그 중에 일부는 산업화 문턱에까지 도달했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아즈텍족과 잉카족 두 민족은 각각 석기를 사용하여 제국을 다스렸다. 아프리카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은 철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소국이나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밖의 민족들은 대부분이 석기를 사용하여 농경 부족을 이루거나 심지어는 수렵 채진민으로 살아갔다. 물론 1500년의 그와 같은 기술적, 정치적 차이가 바로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낳은 직접적 원인이었다. 철제 무기를 가진 제국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진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몰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500년의 그러한 세계 상황은 어떻게 빚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기록된 역사와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지해 다시금 그 질문에서 쉽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BC 11,000년경까지는 아직 모든 내륙의 모든 인간이 수렵 채진민이었다. 결국 그 BC 11,000년에서 AD 1500년의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제각기 달랐던 것이 곧 1500년의 기술적, 정치적 불평등을 낳은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전히 수렵 채진민으로 남아있지만 유라시아의 대부분 지역과 남북 아메리카의 넓은 지역,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차츰 농업, 목축, 야금술, 복합한 정치체제 등을 발전시켰다. 유라시아의 몇몇 지역과 아메리카의 한 지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발전은 모두 그 어느 대륙보다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동기의 대량 생산은 남아메리카에서는 1500년 직전에 몇 세기에 걸쳐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막 시작되었는데 유라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그보다 4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1642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테즈베니아인을 처음 목격했을 당시 그들의 석기는 그것보다 수만 년 앞선 후기 구석기 시대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석기보다도 단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그러한 속도 차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경향이며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선사시대사에 대해 다루었지만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지내고 있다. 각각 구별되는 민족들의 상호작용의 역사는 정복, 유행병, 종족 학살 등의 과정을 통해 현대 세계를 형성해왔다. 그러한 충돌의 여파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최근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의 유산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멕시코, 페루, 네벨카레도스니, 소구련,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등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은 다수에 속하는 토착민들이 정복자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내분을 일으키거나 게릴라전을 벌인다. 하와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시베리아 원주민,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의 인디언과 같은 다른 토착민들은 종족 학살이나 질병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이제는 침략자들의 후손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몰린 형편이다. 그리하여 비록 내전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그들도 점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충돌이 남긴 현재의 그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여파와 함께 현존하는 언어적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기타 몇몇 언어의 사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현대 세계에 지금껏 살아남은 6천여 언어의 대부분이 곧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현대 세계의 그러한 모든 문제점이 결국은 얄리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상이한 역사적 궤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명 연구의 동기는 문명의 우위 찬양이 아닌 단순한 역사 이해.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한 몇몇 반대 의견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의문을 품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결과는 불가피했고 따라서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주장은 흔히 원인의 설명과 정당화 또는 결과의 승인을 혼동하는 경향에서 기이한 것이다. 역사학적 설명의 목적은 그 설명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결과를 반복하거나 영속시키기보다는 변화시키려는 용도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살인자나 강간범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회 역사학자들은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 하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연구자들은 결코 살인, 강간, 종족 학살, 질병 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그와 같은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고자 한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얄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곧 자동적으로 역사의 유럽 중심주의적 접근법, 서유럽인에 대한 미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서유럽 및 유럽화된 아메리카의 우수성에 대한 망상 등에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우수성은 지난 몇 세기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이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우수성에 가려져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유럽인 이외의 민족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비유럽 민족,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지의 토착민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유럽에 뿌리를 둔 민족들에 대한 미화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살던 다른 민족에 의해 먼저 개발되어 나중에 비로소 서유럽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문명과 같은 낱말이나 문명의 발흥 따위의 구절 등은 은연중에 문명이란 좋은 것이고 수렵체지민의 부족사회는 비참하고 결국 지난 1만 3천 년의 역사는 인류의 더 큰 행복을 향한 진보 과정이었다는 식의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사실 나에게는 산업화된 국가가 수렵체지민 부족보다 낫다든지 수렵체지민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철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라든지 또 그와 같은 변화가 인류의 행복을 증대시켰다든지 하는 그런 따위의 생각은 전혀 없다. 미국의 도시와 뉴기니의 촌락에서 각각 살아본 나의 느낌은 이른바 문명의 축복이라는 것에는 장단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수렵체진민과 비교할 때 현대화된 산업국가의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에게 살해당할 위험도 적으며 평균 수명이 더 긴데 반해 교우관계나 대가족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은 훨씬 적은 편이다. 내가 인류사회의 그와 같은 지리적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회 형태를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놓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종주의. 그런데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 가장 흔한 설명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여러 민족 사이에 생리학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설명일 것이다. 1500년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탐험가들은 세계의 여러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과학기술 및 정치 조직의 크나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차이가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다윈의 이론이 대두하면서 그러한 설명들은 다시 자연 선택과 진화적 유전 등의 개념으로 재편성되었다. 그 결과 원시적인 사람들은 곧 인류가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한 증거로 간주되었고 산업화된 사회의 이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곧 적자 생존의 신뢰에 해당했다.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보다 지능이 높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보다는 더욱더 높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서양 사회에서는 인종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서양인들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와 같은 설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교육받은 백인들조차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화제로 등장하면 그 원주민들 본인에게 어떤 원시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생김새는 분명히 백인과 다르다. 유럽인이 개척한 식민지 시대에 무사히 살아서 넘긴 원주민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그곳에서 최소한 4만 년 이상 살면서도 금속을 사용하지 못하는 수렵 채진민 부족으로 남아있었다. 반면 백인 이주민들이 똑같은 대륙에서 금속기와 식량 생산을 기반으로 문자를 이용하고 산업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까지는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고부터 1세기밖에 안 걸렸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에 대한 두 차례의 연속적인 실험으로 주어진 환경은 동일했으며 다만 유일한 변수는 그 환경을 차지한 민족들 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사회와 유럽인 사회의 차이는 바로 두 민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그와 같은 인종주의적 설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것은 단순히 역결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기술적 차이에 병행하는 지능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곧 설명하겠지만 사실상 현대의 석기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산업화된 사람들에 비해 지능이 낮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이주민들이 앞서 말한 여러 장점과 함께 문자를 가진 산업화 사회를 건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결코 그들의 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15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원주민들처럼 최근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원시적이었던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산업기술을 숙지할 수 있다. 유전적 혹은 발달 상위 불이익을 극복한 서양인. 인지심리학자들은 지리적 발원지는 각각 다르지만 현재 동일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사이의 지능지수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의 수많은 백인 심리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에 비하여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을 입증하려고 수십 년 동안이나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그와 같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은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기회 측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기술의 차이가 지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은 더욱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첫째, 성인의 인지 능력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거기서 유전적 차이의 영향을 따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둘째,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는 지능지수 검사가 그렇듯이 순수한 선천적 지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 내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 환경과 학습된 지식이 지능지수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비백인 민족의 지능에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가정을 증명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아무런 납득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유기인들의 사회에서 3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유기인들과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들이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지능도 높고 빈틈없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느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흔히 두뇌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일, 이를테면 낯선 곳에 가서도 그곳의 전체 모습을 금방 파악하는 능력 등에서
그들은 서구인들보다 상당히 능숙해 보인다. 물론 서구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고 자라는 일을 학습받지 못한 유기인들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유기인이 어느 머나먼 촌락에서 도시로 옮겨왔을 때 서구인들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멍청해 보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유기인들과 함께 정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정글 속의 길을 따라가거나 잠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된다. 유기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기인들이 서구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나의 느낌이 정확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유럽인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경찰력, 사법제도 등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조밀한 인구 속에 널리 퍼지는 천연두와 같은 유행병이 역사상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살인은 드문 편이고 전쟁도 늘 있는 일이라기보다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다. 그리하여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던 유럽인들의 대부분은 다른 잠재적 사망 원인들로부터 무사히 벗어나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서구에서 사산되지 않고 태어난 신생아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유전자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거의 없고 대부분 무사히 성장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기인들의 사회는 인구 조밀성 유연병이 진화할 수 있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다. 그 대신 전통적인 유기인들은 살인, 만성적인 부족 간 전쟁, 각종 사고, 먹거리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높은 사망률을 견뎌내야 했다. 그와 같은 전통적 유기인이 사회에서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높은 사망률의 각종 원인을 무사히 피하기가 쉽다. 그러나 전통적 유럽 사회에서 유행병에 기인한 사망률은 지능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고 그 대신 체내의 세부적인 화학작용에 따르는 유전적 저항력이 중요했다. 예를 들자면 B형이나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천연두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를 촉진시키는 자연 선택의 과정은 유기인에서 훨씬 더 가혹했던 반면 인구가 조밀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체내 화학작용을 위한 자연선택 과정이 유기인과 같은 곳보다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 이유 외에도 유기인들이 서구인보다 더 영리했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현대 유럽과 미국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등을 수동적으로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미국 가정의 평균적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7시간 정도다. 반면에 전통적인 유기인이 어린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수동적 오락을 즐기는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며 그 대신 그들은 다른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노는 등 어떤 능동적인 일을 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보낸다.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는 어린 시절의 자극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자극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신적 발달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영향은 곧 유기인들의 정신적 기능을 평균적으로 더 우세하게 만들어주는 비유전적 요소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유기인들의 정신적 능력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서구인들보다 우수할 것이며 유기인이 어린이들은 현재 산업화된 사회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어쨌든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유기인들에게 지능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상의 유전적 요인 및 아동 발달상의 요인은 단순히 유기인과 서구인의 차이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렵 채진민으로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원시적인 사회의 구성원들과 기술적으로 뒤처진 발전된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일반화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적인 가설들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유럽인들은 그러한 유전적 불이익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발달상의 분명한 불이익을 부담하면서도 더 많은 화물을 갖게 되었을까? 내 생각에는 뉴기인들의 지능이 더 우수한 것 같은데도 어째서 그들은 기술적으로 원시적일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